안녕하세요. 김창영 세무사입니다. 25년 저세서기 컨설팅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트 5 임원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보수는 매년 의사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유연과 관련 설계고 매년 집행해야 되는 중요한 소득의 유형입니다. 매년의 임원보수에 대한 의사결정이 잉여금 관리, 미처분 잉여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될 테고요. 관련된 내용 24년 대비 변경 내용과 주요 목차별 중요한 이슈들을 쭉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뭐 추가되거나 많이 추가된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조금 변화된 내용이 좀 있고요. 그 중에는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교재 284페이지입니다. 1번 임원보수의 세액계산 구조. 구조는 한번 보시고요. 이걸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지는 않죠. 다 뭐 엑셀이나 뭐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5쪽 이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총 급여액 수준에 따른 산출세액. 연봉을 1억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20억까지 연봉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부담하는 실효세율, 그러니까 최종 산출세액 대비 총 급여액으로 나눠가지고 실효세율을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연봉 1억이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반영했고요. 소득공제는 그러면 실효세율이 산출세액이 1,400이고 1억 대비로 해보면 14% 정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2억일 때 24%, 3억일 때 28%, 자 4억 되면 30%가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소득세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외에 뭐 주민세, 뭐 관련해서 붙는 뭐 건보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소득세 부담만. 그래서 5억일 때 33, 네, 이렇게 쭉 올라가죠. 네. 8단계 누진구조 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이 높아질수록 산출세 규모는 증가하겠죠. 8억일 때 36%, 20억일 때는 41%가 되네요. 소득세만. 네. 한번 내보고 싶은 세율이네요. 연봉 20억, 41%.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실무 메시지 한번 보시면, 임원보수는 당해연도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에 따라서 그 보수를 결정할 건 아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보수가 결정되면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임원보수 결정, 매년 이제 결산이 되면 그 해마다의 연봉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소득세 수준이 뭐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연봉을 좀 올려야 된다. 소득세 지금 부담수준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소득세를 내고 있으니까 연봉을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임원보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원보수는 경영성과가 얼마에 따라서 결정될 결과값인 거고, 이 결과값이 결정이 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서 계산하면 요만큼의 세금이 결정되는 그냥 결과값인 거예요. 이 부담하는 세금이 뭐 많다 적다를 가지고 개념적으로는 임원보수를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 이제 쭉 임원보수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과 세법상의 송금 요건, 규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고, 임원의 범위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파란색 여기 추가됐긴 했네요. 상법상 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임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감사는 임원에는 해당하지만 이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선임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에는 해당이 되지만 감사 같은 경우 임원이긴 하지만 이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이사와 감사로 구분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임원과 직원 관련된 세법의 규정을 각 세법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기법은 임원과 사용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법인법은 뒤에 보시면 다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득세법도 그거를 준용하게끔 돼 있고, 상정법도 법인령 40조 1항을 따른다 해서 다 준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정법은 사용인을 임원 상업 사용이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개별 세법에서 임원이라고 이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이라고 표시합니다. 뭐 임원 보수, 임원 퇴직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상 우리 임원 범위의 판단은 실질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질 판단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미등기 임원도 세법상 임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 판단이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거죠. 형식과 실질이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형식과 실질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복잡한 조세 문제 내지는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임원도 실질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보다는 이제 그 임원 퇴직금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세법상은 실질 판단인데 형식적으로 실질은 임원이 아닌데 뭐 등기를 했다든가 뭐 하면 이 사람을 임원으로 봐서 임원 퇴직금 뭐 3배 2배를 지급해야 되느냐, 근로자로 봐서 그냥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퇴직금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실무 메시지 실질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임원이 아닌 경우, 이게 이제 형식과 실질이 다른 케이스겠죠. 법인세법상은 실질 판단이니까 임원이 아닐 수 있지만 상법상은 임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원 보수의 법률적 개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88쪽에 1번 임원 보수의 법률적 개념, 별표 5개, 별이 5개 개념입니다. 자,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겁니다. 민법상 위임 관계입니다.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받는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그거를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임원도 경영활동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세법상 근로를 제공하죠. 그래, 그 대가를 받는 건데 그게 임금이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임원이 받는 것은 뭐 굳이 이걸 표현하자 그러면 위임 관계니까 뭐 위임 관계에 따른 보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진 않죠.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임원은 이인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밑줄 쳐놓은 거. 자, 이사는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이 되고 퇴직금 내지는 퇴직 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원 보수 그러면 이게 상법상의 이제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월급도 임원 보수고 퇴직금도 임원 보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혼동을 하고 있으면 정관 설계라든가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할 때 조금 불완전한 그런 규정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관 임원 보수 조항과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설계하실 때 고려가 꼭 돼야 됩니다. 다른 대부 판례 하나 되어 있고 표로 표시한 거 임원 보수의 범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상식이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이 임원 보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9쪽 근로자 임원의 범위에 따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이지만 임원은 경영성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개념도 하나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인건비는 상여금의 사전적 정의는 정기적인 급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급을 얘기하는 거겠죠. 월급 이외에 별도의 업적이나 뭐 공헌도에 따라서 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임시적이고 비정기적이죠. 월급은 12달로 쪼개서 정기적으로 매월 받는 거지만
상여금 내지는 뭐 인센티브 명칭은 다양하죠. 상여금, 인센티브, 뭐 특별 상여금, 뭐 특별 성과급 등 다양한 급여 구성 항목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비정기적인 보수를 얘기한다. 월급 외에 비정기적인 보수를 얘기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임원보수에 관련된 상법의 근거. 그러니까 요번 판에는 임원보수 관련된 거를 상법 근거하고요. 다음 꼭지 보면 세법의 근거를 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법 근거를 보시면 자, 상법 388조. 자, 임원보수와 관련된 상법 조항은 요거 딱 한 줄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임원 보수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할지 주총 결의로 매년 따로 주총 결의를 해서 정할지 취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상법 이 규정은 자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이 규정에 위반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원보수 청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보시면 대법 판례가 다수 있는데 임원보수 관련돼 가지고 그 금액이나 지급 시기 방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입장에서는 청구권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실무적인 상황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상법에 이렇게 돼 있죠.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않을 때 주총 결의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가 이사의 보수는 주총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관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총 결의를 정한 적이 없어요. 주총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과도 같은 정관에서 임원보수는 주총 결의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그랬으면 주총 결의로 임원보수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상태였다 그러면 그리고 매년 급여를 뭐 2억이든 3억이든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임원은 청구권이 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네. 이게 이제 뭐 텍스, 세법상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일단 2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어쨌든 상법상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급 의무 내지는 청구권 자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정관이나 보수 규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정관 주총에서 위임의 범위 관련된 내용 보시면 역시 이것도 대부분 판례 얘기죠. 자, 정관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는 한도를 정하고 개별 이사들에 대한 지급액은 이사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이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정관이나 주총에서 정하지 않고 자, 상법에 정관이나 주총으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388조에. 근데 정관이나 주총에서 정하지 않고 이사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정관 내지는 주총에서 그 결의를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주총 결의를 하더라도 총액 한도를 결의하죠. 주식 투자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상장 기업들이 주총에 관련된 소집 통지가 올 때 매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안건이 있죠. 재무제표 승인과 잉여처분에 대한 안건과 그리고 임원 보수 한도의 승인의 건이 매년 주총 결의 안건으로 등장을 하죠. 이제 그 이유가 이 정관 주총의 상법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무 메시지도 하나 추가한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388조 요 상법 임원 보수에 대한 조항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정관에 임원보수는 주총회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실제 주총회를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보수를 결정한 결의가 없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는 임원보수 청구권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임원보수 관련된 정관 규정과 하위자치법규인 임원보수 지급규정, 주총 실시 등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다 꼭자 넣어야 돼요. 꼭자.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의 근거입니다. 세법의 근거. 올해 판부터는 예전에 이제 이거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세법 조문에 충실하자라는 차원에서, 임원보수 관련된 세법 규정도,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내용을 법 조문 그대로 그냥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법 조문에 충실한,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시면서 법 조문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 규정 보면 여기 2항입니다. 시행령 43조 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요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의 송금 사입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조항의 의미는 급여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여기서 상업이라고 포함했는데 보수에 같이 걸리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관이나 조총에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 이걸 이제 우리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규정, 명칭은 다양하게 달리 정하지만 어찌됐든 임원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규정 안에 규정이 되겠죠. 세법이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사전에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급여 지급 기준은 실무상 한도의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은 한도다. 요거보다 더 주면, 초과 지급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임원보수 세법에서는 상법 절차를 통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자, 그 요구하고 있는 그 지급 기준은 세법상 한도의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준보다 이외의 기간에 뭐 주거나 뭐 더 주거나 이러면 세무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 얘기입니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상법 절차를 통해 결정된 지급 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송금 산입 안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준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상여금을 줬어요. 자, 그러면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한 기준은 한도로 작용을 하는데 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한도가 빵원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액 전체가 다 한도 초과가 발생이 돼서 전액 송금 불산입되는 그런 세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제정하시고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기준에 293쪽입니다. 집행기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자, 집행기준. 위에 게 급여의 송금 불산입에 대한 집행기준의 내용이고요. 밑에는 상여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월급을 얘기하는 거, 위에는 월급.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요거는 월급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의 송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에 월급은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는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않고, 요 사용인은 직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이나 임원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액 송금. 자, 상여금은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원칙적으로 송금. 위에는 뭐 하나 빠졌죠. 자, 월급은 임원 포함해 가지고 직원이든 임원이든 웬만하면 다 송금해 줄게 라는 그런 뉘앙스고, 자,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인데 그 외에 임원에 대한 건, 요 1, 2, 3번 임원에 대한 거는 송금에 산입 않는다 해서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하실 때 이 개념을 녹여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Q&A 뭐 2개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임원만 상여금을 주는데 미등기 임원은 안 주고 등기 임원만 줬다 그러면 부당행위 대상이라는 얘기고, 급여 지급기자나 지급하는 한도 내 지급하는 사항은 무조건 송금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정한 상법 절차를 통해 정한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도를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주면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송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지급 기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주는 거는 그럼 다 비용 인정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급 기준 범위 내일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회사의 뭐 직무와 보수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 채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균형을 잃는 것은 역시 지급 기준에 정한 한도 내일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가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다가 연말에 뭐 당기순이익의 80%를 상여금으로 준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느끼시기에도 야, 이익의 80%를 상여금으로 준다? 조금 과한 느낌이 있죠. 회사가 경영성과를 거두는 이익은 임원만이 청구권을 갖는 건 아니죠. 주주한테 배당도 줘야 되고 채권자들한테 이자도 줘야 되고 뭐 차입금에 대한 뭐 또 이자도 줘야 되고 이익을 향유하는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한 청구권, 직간접적인 그런 청구권을 갖는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여금이 좀 과하다고 하면 기준의 정했더라도 너무 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세무상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년 의사결정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임원보수를 한도를 세법에 정한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상법과 세법,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하실 때 상법 내용과 세법의 송금사님 요건을 다 고려해서 서로 이렇게 일관되게 규정 정비 작업과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뭐 상장기업 얘기해 놓은 거 써놓은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이제 실무적인 그런 그 관리에 대한 내용 언급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조금 언급해 놨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된 거네요. 자, 이게 아까 이게 보시면 처음에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임원보수는 그 회사와 이인관계에 따른 보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관계를 통해 받는 임금이랑도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원보수는 월급이나 상여금, 퇴직금, 퇴직 위로금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상법상의 구분은 다 임원보수인데 우리 세법은 매년 지급받는 것과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지급받는 정기적인 급여가 근로소득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나 인센티브 등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거고, 비정기적인 퇴직금도 임원보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도 않고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 불과세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임원의 범위 다시 한번 표시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요 밑에 별표 2번에 보면 중간부 세법에서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소득유형,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급여든 상여든 퇴직금은 다 임원보수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체계를 갖는 게 아니고 조세 정책적 목적이라든가 세법 입법 취지에 따라서 소득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구분해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상법상 정과규정의 정비를 포함해 가지고 세법상의 송금 요건을 구비를 위해서 임원보수 지급규정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비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바뀐 거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실무 메시지 추가한 거 관리에 대한 필요성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정보 의사결정, 이제 이게 규정 정비 작업 들어가는 거죠. 1단계
정관 정비가 필요하고 지급규정의 종류를 진단한 다음에 회사에 필요한 내용 정하고 그다음에 최종 확정하고 이제 대표이사가 최종 컨펌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컨펌된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상법 절차, 진짜 조정회를 실시하셔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전문별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부록입니다. 부록에 파트 34 부록에 보면 1354페이지에 보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제가 사례로 넣어놨습니다. 사례 1번, 그다음에 사례 2번 두 개. 요거는 이제 사례 2는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을 구분해 가지고 조금 이 규모가 좀 있는 그런 회사겠죠.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형태의 샘플이고요. 그다음에 사례 3번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고 이게 뭐가 보면 조금 이따 요거는 이제 결정하는 지급 결정 시기 관련된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이 보면 자, 위 규정은 사례 3번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경우처럼 매년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경영 성과가 변동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게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런 회사에 적합한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급여 지급 규정을 설계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5조가 이제 기본급이고요. 이게 월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기 상여금,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제 5조는 정기적인 급여, 그 다음에 6조, 7조는 부정기적인 급여 항목에 대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매년 경성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많이 지급받게 될 거고, 성과가 안 좋아지면 인센티브 뭐 지금 못할 테고, 이런 일반적인 기업 형태에 맞는 그런 정관이란다.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고요. 사례 3번은 보면 5조 기본급 있죠. 그리고 6조, 7조 없어요. 그냥 기본급으로만 설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정기적 항목을 굳이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심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년 기본급만 딱 결의해가지고 12로 쪼개서 그냥 월급 형태로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조항. 그러니까 먼저 1단계 정관규정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 보수 규정 따로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그런 정관도 많이, 정관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는 뭐 별도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관해 놓고 별도로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과 일치하게끔 1항 보실까요? 자,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총회 또는 이사의 계류를 제정한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1인당 보수 한도는 10억으로 한다. 아까 이 총 한도를 정관에 정하는 건 상법상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0억 한도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위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단계 이하의 이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정비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전문별 진단. 그래서 요거는 적용 범위 상근 임원에 대해 적용된, 요거는 이제 사례 2에 해당, 우리 부록에서 보셨던 사례 2,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을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는 형태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의정이 특별한 거 없고요. 바뀐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도 이제 사례 1이 있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 기본급을 어디서 결정하느냐에 대한 게 1항에 있는 거고, 2항은 언제 결정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항은 결정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한 거고, 4항은 보통 이제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은 1년에 한 번 정하면 다음에 결정할 때까지 쪼개가지고 12달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보수인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3월에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3월에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원래 내년 3월에 결정해야 되는데 한 7, 8월쯤 돼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러면 연봉을 낮추거나 하는 감액 의사 결정이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3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돈이 없는데 이익도 안 나고. 그러면 기중에라도 달리 결정할 수 있게끔 사항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사에서 결정한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회사 설계를 할 때 회사가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냥 이걸 뭐 이런 괄호 이런 거 빼고 조청해서 정한다라고 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상황에 맞게끔 문구들은 다듬으시면 되는 거고, 2항이 3월에 결정한다. 그리고 3항은 3월에 결정했지만 1, 2월 달 급여는 이미 전년도 결정한 기준으로 지급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고, 이제 사례 2가 요 3항이 다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결정했으면 소급하지 말고 그냥 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든지 뭐 4월부터 뭐 내년 3월까지 하든지 그렇게 12로 쪼개서 균등 금액을 지급하게끔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사례 2처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한 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체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베이스로 과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귀속 시기는 근로소득 귀속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아요 원래. 근데 여기 이 사례 2처럼 하게 되면 그 귀속이 한두 달 정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상 큰 문제는 없다. 사례 2처럼 하셔가지고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항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사례 2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회사 실적이 악화될 때, 그러니까 회사가 연봉 결정을 하게 되면 매년 연봉을 인상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동결이 되기도 하고, 특히 요새 개업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일부 업종,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종 굉장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악화되면 감액 결정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연봉을 뭐 3억 받던 분이 2억으로 낮추고 뭐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감액 폭이 이제 좀 상당한 수준이 되면 1, 2월 달은 이제 그 감액되기 이전에 높은 연봉으로 두 달치가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걸 소급하게 되면 3월달 급여가 없거나 뭐 토해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 2처럼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소급해서 하는 게 맞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소급하지 않고 결정된 것부터 그 다음에 1년 동안 균등금액을 분할해 준다라고 정하는 것도 큰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상여금 내용입니다. 뭐 설날, 여름휴가, 추석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례 2는 이걸 아예 이제 빼버리는 거죠. 그냥 월급 베이스로만 설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추가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인 경우 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여름휴가 등의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을 합니다. 임원보수 직전 설계하는 경우 상여금을 직원들과 함께 임원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직원과 달리 임원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리고 이제 임원 보수된 세법 근거 우리 보실 때 집행기준의 내용이 있잖아요. 월급은 근로자든 임원이든 원칙적으로 다 송금인데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근로자만 원칙적인 송금 후 임원은 따져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적으로 보면 월급과 상여금을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 그러면 월급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임원도 송금이니까 세무 리스크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직원들만 원칙적으로 송금 인정하고 임원들은 따져보겠다는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원 상여금은 세무 리스크가 월급보다는 조금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런 부정기적 항목을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거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인센티브도 이제 필요한 내용. 요건 말 그대로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지급금액의 범위 언제 결정하는지가 여기 적히고요. 그러니까 4, 4분기에 12월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요 규정의 사례는 정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연말에 하죠. 연말에 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초과 영업이익 50% 범위 내 또는 뭐 당해 영업이익 30% 범위 내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일관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성, 그러니까 규정이 일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임의적인 요소는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이때는 적용하고 뭐 저때는 또 안 적용하고 또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뭐 달리 적용하고 뭐 이렇게 임의적인 요소가 많은 규정은 바람직한 규정은 아닙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면
12월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영업이익의 몇 프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손익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예. 근데 12월에 결정이니까 보통 뭐 월결산을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말이면 대충 나오게 될 텐데 정확한 손익은 나오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요 사망은 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하는 때 당해연도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할 때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세무사한테 추정 재무제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집행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등의 지급, 뭐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죠. 급여 지급에 지급하면 되는 거고, 뭐 언제까지 지급한다, 뭐 이렇게.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전문 결정할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확정하시면 됩니다. 확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법 절차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보수의 개념과 매년 의사결정. 자, 임원보수는 매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매년 경영성과가 동일하지 않는 한 동일하더라도 뭐 동결을 한다든가 이런 결의는 필요하겠죠. 어쨌든 매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보수의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와 매년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인 보수와 조주에 대한 보상인 배당을 구분해서 개념적인 표시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바뀐 거 없어요. 자, 임원보수는 배당과 포함해 가지고 매년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임원보수를 추가된 겁니다. 309페이지 요 Q&A. 자, 임원보수는 매년 결정해야 되는가? 네, 그렇다. 매년 결정해야 됩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규정에 정관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을 시켰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한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 매년 3월에 결정한다라고 정했잖아요. 자치법규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보시면 기본법 여기 보시면 개인별 향후 1년간 연봉을 결정한다. 그래서 1년간 연봉은 매년 3월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규정에 우리가 지키려고 정한 규정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동결이라도 아이고 매년 결정해야 됩니다. 불편한가요?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해야 된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부담과 보색 4장 311쪽은 한번 보세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임원보수와 송금 인정 못 받은 사례 수도 없이 많죠. 다 어떤 경우냐면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세법에서 정하는 요구하는 요건, 임원보수 지급 규정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뭐 과도한 보수 내지는 과도한 상여금을 집행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심판례에 대한 내용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뭐 내용이 없다. 송금불산이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과도한 이걸 이익처분을 보거든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송금불산이 역시 이것도 과도한 보수, 역시 이것도 과도한 보수, 산정기준, 평가기준이 없다 해서 송금불산이 역시 산정기준이 없는 거, 성과평가도 객관적이지 않고 사주 일가에게만 합리적이 않은 걸 지급한 거죠. 송금불산이. 쭉 한번 보세요. 패스. 그 다음에 임원보수 송금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게 이제 조세 심판의 여러 사례들을 보고 송금 요건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정당한 보수인지 송금 불산이 피해되는 보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유사한 업체, 이걸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심판례 보면.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법인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가 임원에 대한 보수를 영업이익의 한 60%를 지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은 야, 니네 회사랑 동종업종의 비슷한 업체들을 봤더니 다 보수가 영업이익이 한 30% 수준 정도더라. 근데 넌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이거 과다한 보수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등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동종업체 임원들 보수 현저한 격차, 금액으로 비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종업계들은 연봉이 뭐 다 뭐 2억 수준인데 너는 왜 5억을 받았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이게 이제 규정이 정하실 때 유의할 점이에요. 간혹 규정 보면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규정들을 많이 제가 보는데 결코 바람직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은 확정적인 형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판단 요소다. 법인 영업이익의 변동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죠. 상여금을 집행했는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 근데 상여금은 더 줬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금을 집행했을 때 이제 전년보다 금액이 늘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영업이익도 더 늘거나 이런 논리적인 어떤 그 합리성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결산해 봤더니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상여금을 왕창 지급을 했다. 상여금이 이런 법인 영업이익의 변동이랑 관련성,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된 가능성, 이런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는데 법인세가 많이 나오니까 법인세를 덜 내려고 상여금을 많이 지급했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송금세입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보수는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나 부담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당연히 영업이익과의 합리적인 비례성, 뭐 관련성, 정당한 보수, 기여도 이런 거랑 인과관계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게 2017년인가 2017년에 대법원에서 인문보수 관련된 내용이 정리해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 보면 인문보수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그동안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논란도 많고 시행행정 집행상 혼선을 빚고 있던 정당한 임원보수가 기준이 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여기 나오죠. 동종업계 평균은 5% 내지 9%인데 너는 왜 38%에서 95%만큼 보수를 받았느냐, 너무 과하다라는 이런 논리도 있는 거고요. 셋째, 동종업계. 동종이 금액 비교입니다. 동종업계 상위, 그러니까 동종업계 중에 제일 높은 업체 평균 연봉이 5억에서 8억인데 너는 왜 보수가 연 50배, 다른 대표사는 50배인 거고, 다른 상위 업체보다 정말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자였던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보수를 지급하고, 영업이익과 이제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째,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야, 배당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도 합리적인 보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래서 배당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여섯째, 이거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걸린 거예요. 세금 절약을 위하여. 법인세 전략이겠죠. 미지급이 가능한 급료를 높이는, 그러니까 급여를 높게 해놓고 미지급 잡아놓고 나중에 돈 있을 때 뭐 주고 뭐 이렇게 의사결정한 게 요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걸린 거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수를 전액 송금을 인정받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뚜렷하다. 송금불상이. 네. 그 다음에 자 넘어갈게요. 비상근 임원에 대한 거 요거는 그냥 보세요. 상근 임원, 비상근,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람이 이제 월급을 받는 게 있는데 원칙을 한번 보시죠.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법의 취급. 비상근 임원 포함된 세법의 원칙. 자, 상근이 아닌 법인의 비상근 임원을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송금 산입입니다. 세법에서는 비상근 임원한테도 보수를 줄 수 있는 게 원칙이구나. 자, 예외 있겠죠, 그러면.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에 산입이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행위 해당되지 않고 송금 인정이 원칙인데 부당행위 해당이 되면 송금 불산입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당행위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다음 여기 보시면 331조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결국은
실제 근무를 했느냐 사실관계입니다. 비상근 임원으로 등재를 해놓고 사모님을 그렇게 많이 하죠. 실무적으로 사모님을 비상근 임원으로 등재를 해놓고 근무를 하진 않은 분인데 월급을 500만 원씩 주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걸리면 당연히 송금부산입이겠죠.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직도 임직원 명부 직무 공간 나와서 일했으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퇴근도 해야 됐을 거고 이사회 출정 참석 여부 내부 서류 결제 여부 상조회비 이런 것도 보내요. 상조회비 비상열람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하는 게 회사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직도는 가라로 만들어 놨어. 근데 비상열람만 이런 데도 또 빼먹거든요. 예. 거짓말을 치려면 완벽하게 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걸린다. 그래서 비상근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급여를 주시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루든 이틀이든 근무를 하게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출근하셔가지고 회사 뭐 이렇게 결제 뭐 이렇게 서류 결제도 하시고 이따가 퇴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식권도 봐요. 식권. 정기적으로 출근을 했으면 회사 식당에서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식권 발행네요. 좀 규모 있는 중견기업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식권 발행 내역까지 관리를 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모님이 회사 근처에서 신용카드 쓴 적이 뭐 한 번도 없다 1년 중에 그러면 근무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타사업 위험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남편 회사에서 근무한다 흔치 않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분들에게 급여를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실제 근무하게끔 관리 형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바꾸시는. 그다음에 송금 사용 요건. 야, 이게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 자, 14번. 임원 보수 송금 요건과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체크리스트. 이게 다 예스가 돼야지만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금 상태를 한번 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노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원 보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지금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자 2025 저서리 컨설팅 광고 자 카페 자 저자 직강 특강합니다. 5월 24일 토요일날 카페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창고 카페 여기 특강 세미나 안내 보면 여기 5월 24일 토요일날 합니다. 네, 그래서 7시간 강의로도 쌉니다. 7시간 강의하는데 얼마더라? 10만원? 10만원 합니다. 그리고 책도 못 보신 분들은 연가에 할인해서 판매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